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물은 우리 신체 부피의 약 70%를 차지하고 지표면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물로 목욕을 한다. 화학자가 아니어서 다른 분자식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흔해 빠진 물질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 H2O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그야 물이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내가 상온에서 H2O 한 잔을 건네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물이다. 그러나 그 물을 난로 위에 올려 에너지를 가하면 수증기가 된다. 여전히 H2O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높여주면 그것이 취하는 물질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같은 H2O를 냉동실에 넣어서 에너지를 빼앗으면 이 물질은 다시 형태를 바꾸어 얼음이 된다. 에너지의 감소가 다시 물질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이것은 침술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내 동료인 하버드 의대 에릭 레스코워츠 박사가 에너지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비유 중의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수한 방법으로 암암리에 물질이 취하는 형태를 좌우한다. 선구적인 연구자 버나드 그라드는 맥길 대학교에서 행한 괄목할 만한 일련의 실험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치유 에너지 효과를 연구했다. 헝가리의 기병 장교였던 오스카 에스테바니가 치유 능력을 제공했는데 그는 손에서 에너지를 방사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는 훈련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우연히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전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치유력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라드는 우선 생쥐에 대한 에스파니의 능력을 검증해 보았다. 생쥐의 등에 4줄로 바늘에 찔린 상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스테바니에게 가운데 2열의 상처만을 치유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과연 이 두 줄의 상처가 바깥줄의 상처보다 빨리 치유되었다. 또한 에스테바니의 생쥐들은 학생들로부터 치유받은 생쥐들보다 더 빨리 치유되었다. 다음은 그라드는 에너지를 가한 물이 보리씨앗의 성장 속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했다. 에스테바니가 30분 동안 안고 있었던 물을 준 씨앗은 더 잘 발아했고 결과적으로 더 크게 자랐다. 엽록소 함량도 많아졌고 잎의 성장도 질적으로 상당히 나아졌다. 다른 연구자들도 식물의 치유가의 처치를 받은 후에는 성장이나 발화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엄밀한 연구는 접촉요법 시술자가 에너지를 가한 물을 조사해 보았다. H2O 분자는 하나의 산소 원자와 결합된 2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마치 문의 경첩을 벌려 그 각을 재듯이 측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물 분자의 결합각은 104.5도이다. 45분간 접촉요법을 받은 물의 적외선 흡수율이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는데 이것은 치유의 에너지장을 접함으로써 산소와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이 특별한 실험은 아주 용의 주도하게 통제된 맹검이었다. 다른 연구자들도 치유자와 접촉 후에 물의 분자 구조가 변했음을 발견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재료과학 교수 러스텀 로이는 물의 구조에 관해 더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물 분자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배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 분자의 배열은 물의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가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물은 이러한 주파수와 공명하고 그 결과 물은 치유력을 띈다. 중국의 기공의 대가 엄씨는
먼 거리에서도 물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중국 아카데미 연구자들은 엄신과 함께 10번의 실험을 행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그는 물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적게는 7km에서 많게는 1900km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반면 대조군의 물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에너지 치유로 생쥐의 암을 치료하는 연구를 할 때 빌 뱅스턴도 치유자가 지니고 있던 물의 적외선 속성이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또 치유자의 에너지장이 세포 효소 촉매 작용의 속도를 변화시키고 적혈구에서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함량을 증가시킴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도 했다. 아델린과 치유의 별. 나는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아델린이라는 여성을 1980년대 초에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자연치유 사례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녀의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다. 30대 초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델린의 암은 이미 전신에 퍼져 있었다. 아델린의 주치의는 그녀에게 수술을 받고 나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래도 그녀의 생존 가능성은 적었다. 그녀는 몸의 피폐해지게 하는 암 치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싫어서 수술 대신 마지막 남은 몇 달을 최대한 고요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아델린은 자신이 살았던 북캘리포니아의 삼나무 숲을 오랫동안 걷기 시작했다. 또 그녀는 매일 장시간 목욕을 했는데 식은 물은 빠져나가게 하고 뜨거운 물을 위에서 계속 부어주는 시기였다. 그녀는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숲길을 걸을 때 빛나는 작은 치유의 별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 별들이 자신의 몸을 통과해 가며 암세포에 닿을 때마다 암세포가 풍선 터지듯이 터진다고 상상했다. 아델린은 가능하면 건강에 가장 좋은 식사를 하면서 매일 명상을 했고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함께 있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다. 두어 명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산책 시간을 점점 더 길게 가지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것보다 몸 상태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9개월 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주치의는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델린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연 속에 몸을 푹 담금으로써 물리적 환경의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마음속을 치유의 별 같은 긍정적인 심상과 영감을 주는 책들의 고양된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었다. 또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퇴행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전자들을 몸에 채우는 방식으로 날마다 목욕을 했다. 의식의 지휘하에 조성된 긍정적 치유 에너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아델린의 신체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포가 반응하면서 기능을 잃은 악성 종양 조직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육신을 치유했고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델린은 좋은 기분을 느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7년 후 내가 그녀를 다시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청정한 음식을 먹었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었으며 여전히 암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였다. 아델린의 이야기는 오스카 에스테바니 같은 재능을 타고난 치유가만이 에너지로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식을 치유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도 치유가가 될 수 있다. 세포 속의 물질이
우리 의식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다.